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는 이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쟁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주제. 자, 이 중개 보수 얘기가 최대 두 문제 정도가 보통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주제는 조금 이제 답이 보통 안 되는 주제죠. 그래서 자, 중개 보수 관련한 쟁점들 미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 보수 약정이 있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효로 처리를 하게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는 전부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자, 중개보수 약정 체계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1회라고 해서 중개업이 아닌 사람, 과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나오는 게 이 무등록 중개업자와 관련해서 이 사람한테 중개를 의뢰했을 때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어떻다?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그때 바로 보수 청구권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한편 자,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할지라도 이 보수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라고 하는 거, 자,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약정이 없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사이드 지문. 자,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개공입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만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얘는 뭐 나오더라도 답이 되거나 그런 주제는 아니고 그냥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자, 중개보수의 산정 얘기를 이제 가봐야 될 텐데, 거래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중개보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의 산정 방법부터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 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거래 금액을 바로 거래 금액으로 본다. 특별히 문제 안 되고요. 출제 포인트, 분양권이 최근에 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분양권을 중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거래 금액, 자, 개, 중, 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가리켜서 소위 거래 금액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을 을과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법정 중개 대상물 중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적 거래가 가능하면 어떻다? 이것이 소위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될 텐데, 입주권이라든가 대토권 이런 것들은 바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중개 대상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개 대상물이 아니게 되면은 소위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래서 자, 일반 기업 공인중개사 개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 입주권이라든가 또는 뭐를 지금 이제 대토권 이런 것들 중개를 하게 되면 그건 겸업의 범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지? 자, 겸업할 수 있는 게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있었죠.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대행이라고 해서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때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이라는 것은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게 된다. 다만 요즘에 문제 더럽게 구성할 때 관리 대행이라는 표현 대신에 임대 관리라는 용어를 썼던 적도 있습니다. 상담 어렵지 않았었고요. 알선,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알선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영정보의 제공, 누구한테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 외에도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오늘 뒤에서 논의할 텐데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법원에 장에게 등록해야지 이 사람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법인에 있어서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이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한정이 돼 있지만은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이런 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든가 혹은 대토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치면 중개 대상물이니까 법정 중개 보수라는 한도가 있게 되겠지만 입주권을 중개하거나 또는 대토권을 중개하거나 이런 경우 개인이 겸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는 법정 중개 보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계중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법이랑 바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죠. 바로 세법에서는 불프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뭔 소리야? 자, 우리가 분양권 이라는 것을 양도하게 되면 지금 이제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케이스 양도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돼.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내는 방법. 자, 차금과 이렇게 가야 돼. 차금과라고 해서 제일 먼저 구할 게 뭐였어?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구해야 된다 해서 이거 되게 간단했는데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계 결정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 경비 범주에는 취득가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거 바로 필요 경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산점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연에 따라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라든가 이미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산입했던 거 요거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증명 서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다?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 차익의 계산 얘기할 때는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추계 결정. 자, 요거 추계 결정은 순서 물어보는 거였었지. 양도 가액의 추계 결정은 매감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은 매감 환기라고 하는 것으로 개별해 볼 수가 있다. 이걸로 그냥 얘기 다 끝났어.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라고요? 매감기라고 하는 거.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 갖고 뒤지게 뽑았어. 그러다 이 미친놈들이 작년에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고. 토지는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있다고 가는데 이 미친놈들이 22회 때 내고 지금 30회 때 분양권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뭐를 볼 거냐라고 하는 거. 분양권에 있어서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불프라고 해서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뭐로 본다? 바로 분양권의 기준시가로 해석한다. 같은 말이야. 계중프나 불프나 같은 얘기죠. 계약금. 자, 우리가 분양권, 자,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계약금 낼 테고요. 두 번째, 중도금 납입을 하게 될 테고 그 와중에 이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게 된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중개보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계중프 요거 더해가지고 그래서 계중프를 더해서 자, 중개보수를 계산을 해 가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사람이 분양권을 양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때 이제 기준시가를 만약에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그때는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오늘 중개법 하는데 그런 거 있어. 그냥 대충 생각나도 짓거리는 거지. 그래서 듣다 보면 다 알아. 그냥 듣다 보면 알아.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정리 안 됩니다. 한 번에 정리 깔끔하게 안 돼요. 잘해보고 싶겠지만 절대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되는 대로 가는 거야. 계중프. 이게 지금 5년 사이 2번인가 뽑아냈어. 자, 다시 갑시다. 분양권을 양도했다. 분양권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 보수 받아야 되잖아요. 중개 보수 받을 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거래 금액을 바로 계중프,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삼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게 중요 쟁점이 되는 거예요. 계중프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읽어보면 안 돼. 분양권에 있어서 거래 금액은 뭐가 된다? 계중프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약. 자, 가끔 나오는데 답 안 돼. 두 개. 자,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하고요. 금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 그래서 이런 거고 교환계약이라는 것은 금전 외 재산권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교환계약. 그래서 큰 쪽의 가액을 뭐로 삼는다?
거래 금액으로 삼게 된다. 이런 것들 알아봤자 생활에 거의 보탬이 안 됩니다. 이건 툭툭 던져주는 지문의 전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거. 이 계산 문제 형태로 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자, 여기다가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기본적으로 물어서 받는다.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른다. 근데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곱하기 70을 물어보죠. 이 보증금에다가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됐을 때는 어떻다? 바로 보증금에다 차임액 곱하기 70을 곱한 금액, 이것을 뭐로 삼는다? 바로 환산보증금으로 삼게 된다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유형할 때 항상 알아야 될 주제가 5천 미만, 항상 5천 미만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죠. 자, 둘 이상의 거래, 요거 제일 어렵게 나올 때 뽑는 문제인데, 자, 이런 경우죠. 미리 사안을 정리하면 갑이 X 부동산의 매도인이 되게 될 테고, 을이 매수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자, 자, 매수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갑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집을 팔고 다시 전세를 들게 된다. 그때는 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매 금액만을 뭐로 삼는다? 거래 금액으로 삼는다. 매매 부분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고 또 임대차에 대해서 또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 구성할 때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지문형 문제에서는 계중프라고 하는 거 정확히 외우셔야 돼. 계중프 읽으면 안 돼. 계중프라고 하는 거 소설 쓰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거래 금액에 관한 주제.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래 금액을 특정을 했으면 중개 보수 요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택하고요, 주택 외 중개 대상물 두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에 있어서 자, 먼저 주택 보수 여부를, 주택 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제일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어떻다? 이 전부를 주택에 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자, 2분의 1보다 크다. 70%가 주택이고 30%가 상가다라고 하면 전부 자, 중개 보수율이 낮은 자, 주택에 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이 주택 면적이 딱 50%다. 그때도 고객을 입장에서 이 법조문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역시 주택에 관한 중개 보수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에 관한 중개 보수율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율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 자, 중개 보수율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매매 임대차 1000분의 매매 교환에 있어서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그래서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걸 그대로 적용 안 하고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 중개 보수율은 시도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용으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걸 물어봤던 문제들이 왕왕 있어 왔고요. 현실적으로 뭐라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특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겁나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지, 나오면 답이 되고 수험생 입장에 겁나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을 할 거냐, 또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 기준으로 중개 보수율을 적용할 거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간에 법이 개정도 됐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자, 경기도 과천시에서 자, 중개업을 하는 분이 있고요. 이 사람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그 옆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주택을 중개를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택에 있어서 중개 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달라진다고 그랬어.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지금 과천시 소재 중개사무소에 갔던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과천 또 경기도에 있는 곳에 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 있는 물건을 공동중개 등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더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서울시의 조례하고 경기도의 조례가 달라서 중개 보수율이 달라서 혼란이 생겼을 때, 이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중개 보수율을 적용한다 해서 사무소 소재지, 이게 알면서도 문제
문장이 길어가지고 더럽게 어려워요. 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다가 게시해야 될 게, 자, 자격증 원본, 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개공의 권리상인 중개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의무상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를 다 게시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내가 과천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들어가면 거기 중개보수 얼마 받는다, 요율표를 봤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서초에 있는 물건을 내가 사긴 샀어. 그래도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당연히 자신이 애초에 봤던 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자, 문장 길이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내용 알면서도 깜빡깜빡해. 이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나오면 거의 반 이상의 답을 뽑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주택이라고 하는 거. 실제 뭐 시험용으로는 매매기원 1000분의 9, 임대차 1000분의 8 범주에서 조례로 정한다. 숫자 물어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주택에 관한 주제. 그래서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주택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은 중개 보수 이제 받게 될 텐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먼저 특정을 했었고요. 중개 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거, 주택에 있어서 매매기원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제일 어려운 게 사무소 소재지. 알면서도 깜빡깜빡 문제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 요율. 자, 요건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하고요. 자, 그냥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시험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험에서는 자, 주택 외 중개 대상물 중에서 오피스텔만 주구장창 출제를 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기원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그럼 시험의 문제 포인트는 뭐가 돼? 항상 임대차가 출제 포인트. 이유는 매매기원이 앞에 있고 임대차가 뒤에 있으니까, 자, 얘는 얼마? 1000분의 4 이내라고 하는 거. 임대차 뭐라고요? 1000분의 4 이내라고 하는 거. 설명 간단히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원룸하고요, 오피스텔, 이게 이제 그 한 7, 8년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당시에 대부분 시도 조례를 보게 되면 원룸 주택이거든요. 매매기원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라고 시도 조례가 다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 공부하실 때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업무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주택의 범주 중에서 주거 업무 시설 중에 업무 시설에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거래하게 되면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보수가 책정이 되고, 원룸 같은 걸 거래하면 보통 임대차 1000분의 4 이내에서 중개보수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거지. 비슷해 보이는데 원룸은 1000분의 4 임대차라고 던졌을 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1000분의 9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비슷비슷하니까 바로 오피스텔의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 이내. 이거 외울 때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랬다고 외우지 말고 그냥 오피스텔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실제 시험용으로는 오피스텔 임대차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제일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요율에 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려운 거 버리고요. 쉬운 거 이거라도 외워야 돼. 바로 자, 매매기원 1000분의 9 이내에서 조례로, 자, 임대차 1000분의 8 숫자 물어보는 문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이 주택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 중개보수 요율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 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정한다. 다 좋은데 시험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오피스텔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개보수 요율과 아까 거래 금액을 계산해서 뭘 하게 된다? 바로 중개보수를 산정하게 된다라고 할까. 바로 문제 가지고 쟁점들 확인해 볼까요? 해서 보게 되면은, 자, 26회에서 나왔던 문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무효 나와 있네요.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네, 오른편 안중에 얘는 트레이드마트는 답이 안 되는 것들이야. 세 번째 질문. 자,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앞에서 1000분의 9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1000분의 4다. 이런 식의 내용이 국토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매매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그냥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소재지 나와 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자, 고객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니까 중개 사무소 소재지.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중개 대상물 소재지. 이걸 틀리게 뽑았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니야. 답을 뽑을 때는 뭐라고요?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골고루 보는 게 중요치 않아. 그냥 쓱 봐서 외운 거 몇 개 그냥 딱 찍어서 가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쟁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아까 26회 문제는 틀린 걸 고르시오.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대상물 소재지. 요거 갖고 쟁점 삼아냈고요. 앞에 26회 문제를 다 거꾸로 치는 거야.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아니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의 지급 고치지 마. 어차피 해봤자 방금 받은 것들 몰라.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봐봐요. 26회 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 자, 틀린 것을 고르시하니까 그냥 옳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게 26회 때 문제라고. 그럼 28회 때 문제는 거꾸로 내잖아. 다음 중 이번에는 뭘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번.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만 어떻다? 무효이다.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주택 외 중개 대상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까 26회 때 나왔던 거.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있었잖아요. 28회 때는 어떻게 이걸 이제 또 틀리게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틀리게 뽑는다고.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포인트 자체를 찾아내야 돼. 문제를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답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3개, 4개를 지난번 옳게 냈으면 이번에 틀리게 냈으면 옳게. 근데 계속 답이 안 돼.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자, 실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거. 의미 없습니다. 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개 보수 외에 뭐 등기 비용이라든가 등기 출력한 비용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 실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봐봐. 이거 또 나와 있잖아. 주택의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그냥 무조건 찾아야 돼. 읽으면 안 되고 사무소 소재지.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알면서도 지문 읽고 있으면 헷갈리게 돼 있거든. 자,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26회 때는 이 아이를 가지고 답을 뽑아냈었고 28회 때는 지문 한 3개, 4개 거의 비슷하게 구성을 하면서 자, 이미 설명드린 주제 2번을 가지고 답을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수의 한도, 계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보니까 뭐 분양권 나와 있네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계중포라고 하는 거, 계중포라고 했었죠? 계중포라고 그랬었죠? 아, 외워야 된다니까 읽으면 뒤져. 알았던 것도 헷갈려.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해야 돼. 자, 분양권은 뭐가 돼? 계,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포라고 되어 있죠? 1번 틀렸네. 1번 틀렸잖아. 계중포 없잖아. 계중포 없잖아. 이게 총 분양 대금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시험은 이건 되게 유치한 문제들이야. 양이 많아서 이걸 모를 뿐이지. 되게 유치하니까 문제를 풀 때 유치하게 풀어가야 된다고. 아, 총 분양 대금이나 계약금, 잠깐만. 계약금하고 중도금, 총 분양 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갖고 외워갖고 외운 걸 그대로 대입을 해버려야 돼. 총 분양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를 가르친다. 근데 잔금 빠져있는 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분양권은 뭐가 된다? 계중포. 그냥 기계적으로. 분양권 뭐라고요? 계중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환계약. 큰 중개대상물에 가해.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가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냥 깔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자, 임대차 한도 1,000분의 8 이내로 하게 된다. 자산상은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 이때는, 자, 주택 외 중개 대상으로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쫓아가지 마. 힘드니까. 지금 분양권 뭐라고요? 계중포. 분양권 뭐라고요? 계중포. 분양권 계중포.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눈치를 좀 채셔야 돼. 어떤 주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그 주제를 또 짜깁기 해서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자, 분수를 알아야 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도 알아야 돼. 사무소 소재지, 계중포 이런 식으로 주요 몇 개 이슈를 잡게 되면 대강 답을 골라내 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요.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바로 중개보수 한도, 거래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주택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였었고요. 아파트의 분양권, 자, 매매를 중개했을 때 개, 자,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프를 거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29회 때 또 나왔네요. 자, 3번 지문 교환계약 큰 쪽 거의 이슈한데 2분의 1 이상일 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고객 입장에서 보수를 낮추기 위해서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복잡시려요. 오피스텔 나와 있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임대차 나와 있죠? 오피스텔 임대차 나와 있죠? 얼마? 1000분의 4. 앞에 읽지 마. 뭐 85제곱미터 이상이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험 봐야 되잖아.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떠고 뭐 사업 이렇게 하지 마. 뭔 지랄이야. 그냥 시험 문제는 대충 낸단 말이야. 근데 너무 쓸데없는 힘을 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피스텔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4. 매매 교환 얼마? 1000분의 5.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1000분의 5로 확 던져주는 거예요. 좀 이따 계산 문제 또 나오게 됩니다. 오피스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출제 포인트가 이제 오피스텔 하나밖에 없어. 오피스텔 그것도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앞에서 차근차근 다 읽어보면 여기까지 못 오고 다 토해버려 중간에.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자, 계중포 오피스텔 임대차 체크해드렸고, 그 다음 문제. 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을 저희들은 실비 받을 수 있다. 아까 실비 받을 수 없다. 이거 한 번에서 틀리게 나왔었고요. 중요 쟁점 아니고요.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다. 답 아니었었죠? 계약을 체결한 날에서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옳게 나오기도 하는데 답이 아니야. 3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그래서 1000분의 9에서 협의해서 정하는데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라고 하는 거. 자, 4번 개궁에 고의 또는 과실로 해제가 됐을 때 더 이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두 사람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개궁의 잘못 때문에 해제가 됐으면 당연히 보수 청구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또 나와 있네.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뭐가 된다? 사무소 소재지. 자, 주택 소재지라고 해서 이걸 옳게 틀리게 뽑았구나. 그래서 이 문제 답이 몇 번? 5번. 봐봐요. 답이 똑같은 걸 계속 뽑는다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틀려? 그럼 대가리 나쁜 거지. 왜? 욕심 때문에. 머리가 나쁘다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냥 답이 되는 게 항상 거의 유형화되어 있다고요. 아주 단순해.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도 제발 골고루 좀 보지 마. 골고루 보면 뒤진다니까. 나중에 힘들어 죽어요. 안 보인다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한 30문제만 풀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져. 그러니까 자기 실력 발휘 못해.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내가 이거 실수했어. 내 실력 발휘 못했네. 1년 더 해. 그럼 더 될 것 같아? 안 돼. 더 열심히 보거든. 재수할 때는 더 죽으라고 봐. 아씨, 이제 동네 소문 다 났으니까 큰일 났다, 이제. 오래 떨어지면 이제 내가 혁기 물고 죽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죽는 거야. 답이 되는 주제만 찾아서 나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출문제 공부를 몇 번 하잖아요. 제발 풀지 마. 어차피 잊어버릴 사람들이 여러분들 머리 갖고 다 못 외우니까 답만 한 10번씩 정독을 해버리는 거야. 대충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답만 보라고. 답만. 제발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지 말고 답 위주로 그냥 외워버려. 또 물어봐. 그러면 이제 틀린 걸 고르시면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그냥 답이나 하고 있어. 아니 그거 나중에 하거든. 막 계획 세워. 그럼 틀린 걸 고르시면 옳은 걸 봐야 되나?
아무거나 봐,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갖고 볼 때, 자, 10분, 20분 만에 어떤 토픽들을 3분, 4분 만에 다 끝내버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잊혀진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답이 쭉 가버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내용을 안 봐도, 이런 거 사무소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얘 답이겠다. 이렇게 선입관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또박또박 봐. 실비를 받는, 실비가 뭐지? 네이버 이렇게 이지랄 하니까 뒤지는 거지. 답이 안 되는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한계를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면 쉬워져요. 그럼 내용을 몰라도 딱딱딱 답을 찍어가요. 그러다 가끔 보면 개떡 같은 문제 있어. 버리면 돼. 연구하지 말라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8점 끼고 그냥 들어요. 그냥 딱 하니. 자, 요게 24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YC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매매와 이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일단은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삼게 되죠. 요즘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24회 때 문제야. 되게 오래된 문제야. 아니,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주택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됐다. 그럼 매매 금액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삼는다. 그럼 중개보수요율을 찾아봐야 돼. 자, 이건 조례니까. 지금 매매 0.5%. 그래서 얼마야? 예, 그럼 90만 원인가요? 근데 한도가 얼마? 80만 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써있잖아요. 문제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표가 복잡할수록 오히려 사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간단해요. 외웠으면 간단해지고 이걸 읽는 데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야.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제일 더러웠고 25회 때 문제. 이건 틀려도 돼. 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은 건축물에 대해서 라고 돼 있죠. 그럼 주택이 아니야. 이건 주택이 아니다 라고 할 거. 상가죠? 상가죠? 굳이 해석하면 상가가 되는 거야. 해서 그러면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은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자, 주택 외에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거 얼마가 되죠? 매매 자, 교환 임대차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돼 있었죠. 다시 앞에 박스 보지 말고 박스 봐봤자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니까 이런 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시험 문제랑 아무 관련 없는 거야. 겁주려고 하는 거야. 자, 주택 외 중개 대상물 아까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럼 거래 금액 책정해 봐야 되죠. 거래 금액 얼마? 1억. 그래서 임대차는 필요 없죠.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1억. 그 다음에 1000분의 9 이내에서 다 협의해서 정한다. 그럼 얼마? 90만 원.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끝났다고? 다시. 주택 외 중개대상물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그럼 이제 아니 이거 텍스 이걸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택 외니까 조례니 뭐니 이런 게 의미가 없어. 그죠? 주택만 조례라고 그랬잖아요. 주택 외의 경우는 어떻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자 0.9%야. 그리고 나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럼 매매 금액만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삼게 된다. 매매 금액 얼마? 1억. 그 다음에 지금 0.9% 하면 얼마? 90만 원. 그래서 답 몇 번? 3번.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려워. 제일 어렵게 꼬아놨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막 본다고. 뭐 중개,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과거에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항상 조례에 던져줬던 과거 19회, 20회 때 한참 유행했던 문제를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요것도 괜찮다. 일반 주택을 6천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일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한도액의 차이라고 해서 6천이야. 그럼 얼마야? 자, 비율 여기서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데이터 조례를 봐야 되는데 여기 0.5%가 되어 있다고? 그럼 얼마? 30만 원 나오는 거죠? 6천에 중개를 하면은 매매 금액이 2억 원 미만이 되면 얼마? 0.5% 주어져 있으니까 30만 원 받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하이라이트는 이거지.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 원래 환산 보증금 계산하면 1,500에 3,000에 4,500 나오죠?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4,500밖에 안 나온다고. 5,000 미만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1,500에다가 얼마? 30만 원 곱하기 70을 한다고. 그래서 2,100이 나오면은 거래 금액이 결과적으로 3,600이 된다. 그래서 3,600에 중개 보수율을 찾아보니까 얼마? 0.5%. 2,100에 3,600. 어이구, 난리겠네. 3,600 맞죠? 아, 산수 하나 잘못해. 뭐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그래서 3,600. 그래서 0.5% 하게 되면 그냥 1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30만 원과 18만 원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 12만 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게 이 정도가 괜찮은 문제예요. 이게 한 번에 매매도 물어보고 임대차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가볼까요? 자, 지금 뭐라고 시부리고 있는 거야? 보니까 오피스텔 나와 있을걸요? 오피스텔 나와 있죠? 자, 보증금 2,000에 월차임 25만 원. 그래 꼭 4,500을 만들어. 5,000 안 되게 만든다고.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산수가 어려워. 자, 2,000 더하기 25만 원 곱하기 얼마? 70. 이게 산수가 어렵다니까 7, 5, 35, 3, 7, 24, 17. 그러면 3,750만 원이라는 것이 거래 금액이 되게 된다. 그리고 임대차라고 되어 있을걸요? 임대차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0.4% 가는 거죠? 오피스텔 임대차 0.4%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낸다고. 오피스텔 임대차만 낸다고. 아까는 이제 지문으로 해서 1000분의 5 해서 틀리게 뽑았고, 오피스텔 임대차 4% 하게 되면은 4, 5, 20, 4, 7에 28, 그럼 3 올라가고, 4, 32, 그럼 15만 원인가요?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산수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오피스텔의 임대차. 그래서 이렇게도 26회 때 사례형으로도 구성을 하고, 아까 지문 형태로도 오피스텔 임대차 바로 1000분의 5라고 해서 지문 형태로 틀리게 해서 답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주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